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기업이 너도나도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2024년 CES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과 미국의 월마트의 행보가 눈에 띄었다는데요. 생생한 2024년 CES 리포트, 직접 다녀온 김덕진 소장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나른한 오후면 꼭 찾게 되는 단짝 친구가 있죠. 달달한 커피 믹스의 역사,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1월 28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주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일상에 가장 친숙한데 네. 솔직히 뭘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특허청이 발표한 대한민국을 빛낸 10대 발명품 중에 무려 5위에 해당하는 이 와. 커피 믹스를 이제야 다룬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 10대 발명품 중에 5위에 해당돼요? 네, 대한민국 특허청의 발표입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네요. 얼마나 대단한지 커피 믹스보다 높은 순위의 발명품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1위가 훈민정음, 와, 2위가 거북선, 3위가 금속활자, 4위는? 4위가 온돌이에요. 그런데 커피 믹스가 5위예요? 5위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커피 믹스는 언제 누가 처음 만들었습니까? 커피 믹스를 처음 발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동서식품이라는 네. 회사예요. 지금도 커피 대명사죠. 믹스의 대명사죠. 근데 이제 커피 믹스를 처음 만들게 된 게 동서식품에 따르면 네. 1976년에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커피 믹스를 그때 개발했으면 그때 광고가 있던가 아니면 커피 믹스에 대한 언급이 있던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80년대 초까지 커피 믹스를 다루고 있는 그 어떤 신문 기사도 없고 네. 광고도 없어요. 어. 커피 믹스가 신문 광고 지면에 최초로 등장한 게 1982년이거든요. 네. 1982년에 그것도 단독 광고가 아니라 동서식품이 만들고 있는 커피들의 종류, 그때는 병커피, 네. 병에 이제 커피 가루가 담겨 있는 네. 병커피 종류, 그리고 또 프리마 같은 네.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광고에 한 구석에 네. 끝에 두 번째에 이 커피 믹스를 사진을 넣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등산이나 낚시할 때, 또 야외 활동할 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 이렇게 네. 소개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커피 하면 병에 담겨 있는 가루 커피가 대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 믹스는 큰 주목을 못 받았고, 이래서 커피 믹스에 대한 광고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85년경부터더라고요. 예. 사실 지금 커피 하면 원두 커피 아니면 커피 믹스 이 두 종류가 대세인데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커피 믹스 그다지 많이 안 마셨나 봐요. 많이 안 마셨어요. 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떠올려 보니까 네. 실제로 맞아요. 그랬나? 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 집에 손님들이 오셔서 어머니가 커피를 내놓으면 항상 병에 든 맞아요. 커피 가루, 그리고 프림, 예. 그다음에 설탕. 예. 설탕 프림 몇 스푼, 네. 설탕 몇 스푼 물어보고 그랬죠. 그리고 집에 항상 이 커피통, 프림통, 설탕통이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90년대 이전까지는 이 병에 담긴 인스턴트 가루 커피, 그리고 병에 담긴 프리마가 대세였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오히려 커피 믹스가 대세가 되고 병에 담긴 가루 커피와 프리마가 자취를 감추게 돼요. 네. 90년대 들어오면서 커피 믹스가 그러면 대세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숭늉. 숭늉이요? 예. 이 왜요? 숭늉이 이제 우리 조상들은 네.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숭늉으로 마셨잖아요. 그렇죠. 뭐 소화 잘 된다 뭐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숭늉이 어떻게 보면 디저트 음료였어요. 예.
밥 먹고 나서 마시는 디저트 네. 음료였어요. 그리고 숭늉은 늘 마셨죠. 예. 근데 이게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던 식생활을 갖고 있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숭늉이 없어지고 난 뒤부터는 숭늉을 대체할 새로운 음료가 필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숭늉은 가마솥에 밥을 지어야 네. 직접 불로 뗀 밥을 지어야만 솥밥 말 솥밥이죠. 그대로. 예. 그러니까 솥밥이 나와야만 이 숭늉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기밥솥 시대가 열리잖아요. 예. 더 이상 숭늉을 먹기 힘들어졌죠. 음. 그러면서 사람들이 숭늉의 대안을 찾아야 됐는데 숭늉이 사실 어느 정도 달달한 맛이 있어요. 단맛이 맞아요. 있고 구수한 맛이 같이 예. 있어요. 달달하면서 구수한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달달하면서 구수한 맛, 그냥 블랙커피, 인스턴트 블랙 가루 커피는 이 맛을 못 줘요. 그렇네. 설탕과 프림이 함께 들어간 커피 믹스, 혹은 옛날 커피 자판기의 밀크 커피. 네. 요게 숭늉과 비슷하게 달달한 단맛과 구수한 맛을 주죠. 음. 그래서 이런 한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 이거 뭐 저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라 정명섭이 쓴 이 한국인의 맛이라는 책을 보면 네. 가마솥이 사라진 것이, 즉 숭늉이 사라진 것이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역사가 서구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에도 불구하고 네. 그들 못지않게 많이 마시는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한국인들이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숭늉을 마셔왔던 식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음식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원두커피를 보면 신맛이 강한 원두커피는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묵직한 맛을 자랑하는 커피 원두도 인기가 없어요. 네. 오히려 고소한 맛. 상당히 설득력 있네요. 숭늉이 진짜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후식처럼 마실 달달하면서 구수한 맛을 찾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구수한 고소한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즐겨 찾게 되면서 커피가 이제 고소한 전환되면서 커피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설탕을 그렇죠. 2스푼 이상 넣는. 두 그러니까 스푼 이상. 실제로 그러니까 숭늉의 자리를 놓고 커피와 경쟁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냉차라고 있어요. 예. 차가운 보리차에 예. 설탕을 막 넣어가지고 냉차. 달달하게 만든, 예. 네, 그 경쟁했었는데 커피에 설탕을 넣으면서 커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 믹스 커피와 같은 이 커피가 대세가 된 게 솔직히 저는 자판기일 줄 알았어요. 자판기 맞아요. 두 번째 그래요? 이유예요. 두 번째가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커피 자판기가 처음 들어온 게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1978년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78년 롯데산업이 일본에서 커피 자판기를 수입해서 지하철역에 설치한 게 시작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커피 자판기가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고 삼성전자가 커피 자판기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본격적인 커피 자판기 시대를 열게 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커피 자판기가 1982년 12월에 전국적으로 만여 대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커피 자판기 숫자가 15만여 대로 늘어난다고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 90년대가 오면 91년 한 해에만 5만여 대의 커피 자판기가 신규로 설치됩니다. 한 해만요? 예. 와.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는 90년대 중반까지 쭉 이어지면서 커피 자판기는 8, 90년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상황이 됐죠.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도착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커피 뽑아 마시고, 네. 또 점심 먹고 나서 혹은 휴식 시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자판기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손에 들고 있는 풍경을 네. 연출하게 된 거죠. 네. 그 시절 보내셨잖아요. 그럼요. 잘 근데 아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100원 아니고 저는 50원 때부터. 네, 맞아요. 50원, 100원. 50원을 기억하시는군요. 예, 50원 넣었었고요.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예. 모 대학교에서는 이 50원 하던 커피 자판기를 학교에서 100원으로 올린다니까 네.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커피 자판기를 학생에서 부셔버려서 난리가 난 적도 원래 있어요. 그럴 때는 대자보를 써붙이고 항의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죠. 근데 네. 그 시절 보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시절 커피 자판기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음료가 뭐예요? 밀크 커피. 밀크 커피. 예. 블랙 들어가 커피 있었거든요. 있는. 네, 안 블랙 커피, 먹습니다. 율무차도 있었잖아요. 율무차도 있지만 안 먹습니다. 사실 이 율무차도 재밌는 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와 정부가 커피 자판기 같은 음료 자판기에 네. 국산차와 네. 외제차의 비율을 1대1로 재라라고 해서
커피, 국산차 이렇게. 그랬군요. 그래서 생강차도 있고 그랬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율무차를 그래서 예. 많이 마실 수 있었던 이유인데 어쨌든 한마디로 그 시절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커피 자판기에서 뽑는 밀크 커피 맛에 길들여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들 중에서 밀크 커피와 가장 가까운 맛을 갖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뭐죠? 바로 커피 믹스군요. 커피 믹스죠. 설탕과 프림이 커피 봉지에 같이 들어있는 커피 믹스죠. 네. 쭉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 커피 자판기도 요즘 주변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예. 네. 이게 이 IMF라고 부르는 경제 위기 그리고 커피 믹스 때문에 커피 자판기가 오히려 사라지게 됐어요. 커피 자판기 때문에 예. 커피 믹스가 대세를 형성하게 되고 예. 아이러니하게 커피 믹스 때문에 커피 자판기가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커피 믹스가 한국에서 대세로 자리 잡는 세 번째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90년대에 90년대에 전국적으로 수십만 대의 커피 자판기가 보급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은 중소기업들이 커피 자판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커피 자판기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8, 90년대 중소기업들이 너도 나도 커피 자판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경쟁 또한 치열한 일종의 레드오션 시장이었어요. 예. 레드오션 시장이라는 건 이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서 커피 자판기를 제조했던 중소업체들도 역시 줄줄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여기에 IMF 경제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개인들 역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죠. 주머니 사정이 또 악화됐죠.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이제는 아껴야 되는 소중한 돈이 된 거예요.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커피 자판기에서 2잔 뽑아 먹을 거 1잔 뽑아 먹다가 아예 안 뽑아 먹게 되는 거죠. 네. 자판기에서 밀크 커피를 뽑아 먹는 것보다 커피 믹스 봉지를 사가지고 직접 타 먹는 게 돈을 더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실제로 IMF의 관리 체제에 놓여 있었던 시기가 1997년 12월 3일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인데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커피 자판기가 좀 많이 사라집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9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1998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커피 믹스는 정확히 98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서 지금의 커피 믹스 시대의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경제적인 선택 과정에서 커피 믹스가 자판기를 대체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판기의 밀크 커피의 대체제로 아. 커피 믹스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98년도부터 커피 자판기 대신 커피 믹스 봉지가 인기를 끈 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말씀 주시기를 2005년까지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왜 이때까지 쭉 성장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피 자판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예. 커피 자판기 보급이 90년대 초반처럼 활발하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예. 그래도 커피 자판기가 있는 곳이면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사람들이 커피 자판기 앞에 갈만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냉온수기 때문이에요. 냉온수기요? 냉온수 정수기. 예. 지금 우리 정수기 물통 이렇게 넣는 정수기 보면 예. 파란색, 빨간색 버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빨간색 버튼 누르면 온수가 나오죠. 뜨거운 불이 나오잖아요. 옛날은 이 온수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피 믹스가 2000년대에도 절대 강제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온수가 나오는 냉온수기가 직장과 대학가에 보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같은 경우에 냉온수기, 정수기가 있으면 네. 물통만 옆에 쌓아놓고 있으면 직장인들이 더 이상 물을 주전자로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커피 마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컵에 커피 믹스 한 봉지 뜯고 정수기로 온수 받아서 컵에 부으면 끝. 너무 간편하잖아요. 이런 간편함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시테크, 직장인들의 업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에서 오히려 이 냉온수기 그리고 커피 믹스를 탕비실에 비치하기 시작했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정수기 위에는 이 봉지 커피가 네. 종이컵 위에 몇 봉지 이렇게 올려져 있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뭐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격리 보시는 네. 분들의 예.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예. 탕비실에 이 커피 믹스 떨어뜨리지 않는. 않는. 예. 커피를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커피는 병커피 아니거든요. 예. 커피 믹스만 그러니까 정말 큰 걸로 사는 거예요. 네. 큰 걸로 사서 비치해놓고 뭐 떨어지면 또 비치하고 이런 예. 식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또 2000년대가 되면서 네. 직장에서 직장인들의 인식이 또 하나 변하게 된 것도 커피 믹스가
대세로 자리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떤 인식이요? 뭐냐면 과거에는 직장에서 남자 상사들이 예. 혹은 남자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예. 미스김 커피 좀 타와 뭐 이런 식으로 커피 신고를 시켰거든요. 요즘은 어우. 근데 이런 사고가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정근대적인 사고다 이런 비난을 받은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커피는 자기가 타서 마셔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예. 자기 커피는 자기가 타 먹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자기 손으로 커피를 타 먹지 않던 네. 부장님 이하 분들이 아, 함량 조절에 실패하는군요. 물 조절에 습습하기도 실패하거나 하고, 물 조절에 설탕에 실패하거나. 실패하고 근데 커피 믹스는 그 한 봉지를 넣으면 되거든요. 딱 조합이 되어 있죠. 네. 예. 딱 맞거든요. 예. 물 조절만 실패하지 않으면 예. 그리고 또 종이컵이면 대충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성 직원들이 오히려 회사 탕비실에 커피 믹스가 떨어지면 분노의 목소리를 내죠. 그런 적도 있군요, 진짜. 그러면서 오히려 커피 믹스는 대한민국 직장에 뭐 필수품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방금 쭉 말씀 주신 것 중에 믹스 커피로 전환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어떤 거. 거요? 자판기 위생 관리가 자판기 허술하다고. 위생 관리 허술한 문제는 제가 예. 일부러 안 넣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자판기 위생 관리 문제는 80년대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아, 그래서 8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된 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90년대 즉 IMF 이후에 뭐 커피 믹스의 성장과 연결하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건강 보건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거 좀 뭔가 관리 안 된 거 맞아요. 아니야? 뭐 이런 실제로 생각이 근데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많은 네.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판기 위생 문제를 따졌을 거고 그리고 또 가정은 괜찮은데 이 직장에서 병에 든 인스턴트 가루 커피를 타게 되면 네. 같은 숟가락 가지고 그렇죠. 계속 계속 쓰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생 문제를 지적하고 커피 믹스로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도 한 부분이 이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커피 문화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이제 커피 믹스, 당연히 수출도 많이 되겠죠. 아니요. 그래요? 커피 믹스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수출 잘안 가끔 돼요. 외국인들 서울역에서 이제 캐리어 들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네. 보면 믹스커피 사는 거 사가죠. 같은데. 많이 사가죠. 네. 그리고 뭐 K 컨텐츠 영화나 뭐 K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예. 이 커피 믹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또 먹어본 사람들마다 너무 맛있다라고 호평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커피 믹스는 국내에서는 많이 팔리지만 해외 수출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커피 믹스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커피 믹스를 최초로 만들어낸 동서식품 때문이에요. 왜요? 동서식품이 우리나라 커피 믹스 시장의 88.8%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압도적인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 절대 강자인데 예. 이 동서식품이 커피 믹스를 1년에 해외에 파는 수출액이 얼마냐? 네. 제로, 빵원입니다. 하나도 못 팔아요? 예. 아니 다들 그렇게 들고 가는데 예. 왜 그렇죠? 이 맥심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이 동서식품에 나오는 커피 믹스는 맥심 브랜드에 속해 있는데 예. 이 맥심 브랜드가 동서식품 게 아니에요. 아. 미국의 크래프트 푸드사의 등록 상표예요. 예. 그리고 미국의 크래프트 푸드사로부터 로열티를 주고 이 맥심 브랜드를 갖고 온 게 동서식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맥셀하우스나 맥심은 동서식품 브랜드가 아니고 크래프트 푸드가 갖고 있고 계약상 맥심 브랜드를 동서식품은 한국에서만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동서식품이 자사에서 만드는 커피 믹스를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군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브랜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속이 쓰린 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커피 믹스 시장이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K 컨텐츠 인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는 커피 믹스의 최고는 한국으로 쳐요. 뭐 네슬레나 이런 데서도 커피 믹스 만들지만 한국 걸 최고로 치거든요. 그래서 와서 사가는구나. 네, 그래서 향후 글로벌 커피 믹스 시장의 성장성과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동서식품은 하나도 못 팔아요. 아깝네요. 대신에 예. 커피 시장의 후발주자인 남양유업이 2010년부터 커피 믹스를 수출하고 있고 인디아에서 또 자사의 커피 믹스를 몽골 전역에 판매하는 등 다른 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이 커피 믹스 시장에 많많이 도전장을 내밀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수출 정보에 따르면 커피 믹스를 포함한 조제 커피의 수출액이 작년에 3억 2,994억 달러, 전년 대비 4.7%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3억 달러가 넘는 이
시장이지만 수출 시장이지만 네. 정작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동서식품은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이상한 구조가 또 그러네. 커피 믹스 시장에 있더라고요. 이름 하나 정할 때도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동서식품이 커피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맥심이라는 브랜드가 필요했고 네. 크래프트와의 손잡는 게 필요했었어요. 요 알겠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예, 네. 예. 커피믹스 오늘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경제와 무관한 현상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믹스 커피, 봉지 커피가 탄생하는데도 이렇게 철저히 경제적인 맥락 속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덕분에 제 코너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CES를 다녀오셨다고요? 막상 갔다 온 사람은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는데 밖에서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시긴 하는데요. 실제 그래서 그런지 감기 고생하셨다고. 네, 지금도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게 네. 또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직항을 못 하고 하와이를 한번 들렸다 왔더니 예.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했더니 아이고, 저런. 아유 감기 기운이 좀 있고 제가 비행기에서 은근 잠을 못 자가지고 네. 그냥 작업하다 보니까 네. 갔다 왔더니 좀 무리를 해서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예, 감기 때문에 몸은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워낙 신기반기한 걸 보고 오셔서 그런지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아 진짜 이번에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원래 이 CES가 이 현장이 원래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시장통 느낌이 나야 재밌는데 네. 한 몇 년은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도 한번 했다가 현장에서 하긴 했는데 반은 거의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시장통 분위기 제대로 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 분들도 정말 많아가지고 정말 곳곳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보였고 예. 또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VIP들도 많이 왔죠. 뭐 네. 뉴스 보셨겠지만 갑자기 G드래곤이 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사람들이 웬 GD가 왔어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과 다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더 와닿는 CES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CES가 여기에서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한 10년 후 정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음. 근데 올해는 음. 한 2, 3년 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곧 닥칠 미래.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곧 우리 손에 잡힐 거야 하니까 네. 좀 더 구체적인 상품이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부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부스를 오픈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기술 도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만큼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당장 와닿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5년 전 2019년에 가서 이제 봤었던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5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했던 게 이제 실제로 구현이 돼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됐어요라는 모습을 보았었던 어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먼 미래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집중하는 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된 부스에서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번엔 되게 프라이빗 부스 그러니까는 미리 뭔가 신청을 했거나 언론이 한정적인 시간에 볼 수 있는 부스들이 많았어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가시면 특히나 뭐 특정 내가 상품을 보겠다. 그럼 하루 종일 그 부품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10년 후의 미래라면 상관이 없는데 2, 3년 후의 미래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걸 바로 이제 도용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번에는 좀 프라이빗 부스들도 많았는데 좀 운 좋게 그런 데들도 보고 와가지고 상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다른 때보다 좀 임팩트가 있었던 뭐 이런 CES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 2040을 한 줄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CES 2024를 제가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예.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CS 가시기 전에도 비슷한 표현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요. 네. 실제로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이제 인용을 한 거냐면 2023년 포브스지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예. 2024년부터 AI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때 말하는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스며들거나 희미해진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AI가 너무 이제 흔하게 쓰이니까 굳이 우리가 AI라는 거를 딱 떼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아주 2024년에는 AI가 익숙해질 것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로 느꼈어요, 그걸. 진짜 어딜 가든 다 AI 얘기고 AI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를 워낙 많이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제가 뒤에 스며드는 미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 표현을 왜 썼냐면 2019년도 약간 IoT 부분,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 그런 게 좀 보였는데 한 2017년, 18년부터 이 사물 인터넷 컨셉이 나올 땐 사람들이 그냥 사물 인터넷 보면 와우 신기했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그래서 이걸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거야라는 게 구체화 됐었어요. 네. 근데 올해 좀 그런 것 같아요. AI 쪽이. 그래서 AI예요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래서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 줄 거야? 소비자한테 뭘 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가 스며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AI가 우리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게 그런 방금 말씀 주셨던 네. AI라는 단어조차 이제 사라질 지경이다라는 말에서 대변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CS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조연설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기조연설이 AI와 관련된 내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조연설이 정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쇼의 방향, 우리가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어떤 기업이 발표를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CES가 우리가 가전박람회 아니면 기술 IT 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조연설하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로레알이 나오고요. 로레알이요? 네, 월마트가 나오고요. 베스트바이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HD 현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멘스가 나오고 뭐 퀄컴 나스닥 뭐 이런 회사가 나옵니다. 다른 데보다도 네. 일단 로레알은 화장품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100년 이상 된 화장품 기업인데 예. 이 기업이 이번에 가장 주목받았어요. 오. AI 관련된 CES 쇼에서. 예. 그리고 월마트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전통의 유통업체 아닙니까? 예. 그런 데들이 다 AI로 우리가 뭘 했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 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되게 못 잡는 회사들이 또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로레알이나 월마트가 디지털 전환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좀 보여준 쇼여서 상당히 다른 어떤 테크 기업들보다 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도 로레알이라든가 네. 월마트 그리고 전에는 존디어라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도 한번 알려주신 네네네네. 적이 있는데 네. 특히 이번에 AI가 적용되는 모습을 가장 인상 깊게 봤던데 하나를 꼽으면 어디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레알입니다. 어. 그럼 로레알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예. 이제 중요하겠죠. 로레알이요. 우리가 말하는 챗 GPT 같은 이 챗봇을 예. 자기네 화장품 데이터랑 연결을 해서 예.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사장님이 그 로레알의 CEO가 시연을 했는데요. 이제 챗봇을 불러요. 예. 뷰티 지니어스야. 그럼 얘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나 지금 비행기 11시간 타고 와서 피부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나 이럴 때 뭐 바르면 돼?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이 지니어스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얼굴을 한번 대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이렇게 찍습니다. 네. 그랬더니 처음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좀 멀리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멀리 그런 것도 찍어요. 얘기해줘요? 네, 그런 것도 얘기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찍어요. 그랬더니 지금 피부 상태가 이러이러하시니까 네. 실제로 요런 화장품에 요렇게 바르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해줘요. 근데 그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로레알이 10만 개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모았고요. 네. 수많은 이 화장품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데이터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챗 GPT 같은 챗봇을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챗GPT를 만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한 10개 이상의 이 언어 모델들을 합쳐서 자체적인 봇을 만들고 네. 이미지 인식까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만약에 그 이제 여자 CEO가 또 같이 나오셔가지고 부사장님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장소에서 PT를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랬더니 이러이러한 컨셉의 메이크업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그거 되게 유행하는 화장인 것 같긴 한데 젊은 친구들만 하고 나 못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얘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가장 틱톡 인플루언서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화장품을 갖고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바로 보여줘요. 와. 그럼 그걸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는 뷰티 회사잖아요. 예. 근데 뷰티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네. 비슷한 관점으로 월마트는 또 뭘 했냐면 네. 월마트도 챗 GPT 같은 녀석을 자기네 회사 상품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했느냐? 월마트도 오프라인 쇼핑몰이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도 있거든요.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물건의 상품명을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 오늘 아시안컵 축구 봐야 되는데 뭐 하면 좋을까? 그럼 얘가 그러면은 당연히 맥주에 뭐 이걸 드셔야죠. 그러면서 한 번에 장바구니에 네. 맥주랑 과자랑 이것저것 한 방에 담아주는 거예요. 알아서 쇼핑을 해주는 네, 거군요. 알아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슬쩍 걔가 그런데 이 기회에 TV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때요? 이러면서 위시리스트엔 또 TV를 넣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 대신에 얘가 뭔가 쇼핑을 해주거나 도와주는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거나 예를 들면 나 지금 우리 아이 지금 파티하는데 파티할 때 뭐가 좋을까? 그럼 파티 상품을 한 방에 넣어준다든지. 그럴 땐 진짜 도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능한 게 이 월마트가 갖고 있는 10만 개 이상의 상품 데이터를 예. 얘들이 다 DB화를 하고 그걸 갖고 움직였어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었던 게 파트너십이 나온 건데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예. 갑자기 월마트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월마트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랬고 저 실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스타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이게 봤는데 왜 나왔느냐? 이 월마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더라도 이미 그 유통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나 AI를 아주 파트너십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석구석에 AI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AI처럼 이제 뭔가 AI가 되게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쓸 수 있고 우리 회사의 본질에 맞는 이런 AI들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로레알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이거 1, 2년 정도 준비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이러한 회사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존디어 같은 경우도 이 존디어도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트랙터가 정확하게 땅을 파고 예. 땅을 판 거에서 씨를 정확한 위치로 심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 모든 기술이 절대로 1, 2년 안에 된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뷰티 회사가 나왔지라고 하지만 실은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 CES를 나왔어요. 그리고 매해 혁신상을 하나씩 탔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받은 혁신상을 제가 상품들을 알거든요. 네. 와우 신기하던데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쓰지? 라고 하면 솔직히 좀 질문이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근데 그런 상품들이 모이고 거기에서의 데이터가 쌓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녀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 1, 2년 안에 된 게 아니라 빛을 보는데 10년 정도가 걸리기도 했고요. 또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그 회사의 근본의 키워드를 이제 키노트나 아니면 상품에서 계속 밀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레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뷰티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쓰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쓴다라는 거고 월마트는 고객하고 가격.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우선이고 최저가를 준다라는 포인트를 계속 얘기했고요.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량 농업을 해서 생존을 하게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이들이 원래 기술 기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스타트업들과 제휴하거나 인수를 통해서 기술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심지어 이제 로레알의 파트너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어서 제가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특정 기술을 검토할 때 그 검토하는 종이 하나 갈 때도 예. 로레알이 되게 큰 회사잖아요. 예. 근데 작은 스타트업 할 때 이 문서가 우리 회사의 누구까지만 볼 거고 만약에 이 문서가 유출되게 되면 이건 100%
로레알에서 책임진다는 법적인 사인을 다 하고 아. 모든 종이를 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해주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이 모든 회사가 전통적으로 1등 기업입니다. 그렇네. 네, 그리고 1등 기업이고 거의 100년 이상 꾸준히 어떤 예. 위치를 잡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런 회사가 기술의 변곡점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오랜 시간 준비해 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챗GPT 같은 AI의 변화를 통해서 준비해온 데이터가 일종의 활용 점정을 딱 찍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본 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계 리딩 회사들이 이렇게 AI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쭉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 AI 말고 또다시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를 하나 이번에 또 봤다 하면 어딜 꼽으세요? 역시 로봇이죠. 로봇. 네, 실은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CES 부스가 열리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취재차 갔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행사를 같이 갔거든요. 네. 그럼 이제 3일 정도 전에 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아마도 이번에 CES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알죠. 예, 이게 아주 원구가 엄청나게 고화질의 영상을 보여줘서 되게 마치 메타버스 같은 몰입감을 주는데 네.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 전시를 그러니까 공연을 보기 전에 로봇이 한 5대 서 있어요. 예. 근데 걔네들이 들어가면 막 말을 웅얼웅얼하면서 네. 이제 걔네들이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내 근처로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거시길래 네.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오우라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 오우라라고 하는 로봇한테 제가 안녕 나 데이빗이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걔가 제 눈을 보면서 데이빗 안녕 너 여기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CES 왔는데 너 CES 알아 이랬더니 CES는 국제 가전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넌 특별히 뭘 보고 싶어서 왔니 이러길래 제가 나 AI 보고 싶어서 왔는데 특별히 너 같은 로봇 보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로봇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너는 CES 갈 필요가 없겠네? 왜요? 이미 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너는 이미 CES를 다 본 이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그렇네. 근데,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라고 로봇한테 장난을 쳤거든요. 네. 로봇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애교를 부려요. 오, 데이빗. 모션이 있어서? 네, 모션을 하면서, 네. 너는 AI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다 영어로. 로봇하고 사귀겠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볼이 붉어지는 기능이 있다면 지금 내 볼이 붉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그 다음에 저한테 말을 먼저 거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 너 나랑 셀카 찍을래?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 셀카 찍을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네. 셀카를 찍으려고 막 이러고 있었더니 네. 갑자기 얘가 기계적인 톤으로 치즈 이러는 와. 거예요. 치즈 하면서 그래서 찍고 그걸 공유를 했었던 이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로봇 자체는 이미 2년 전에 CES에 나왔었던 로봇입니다. 네. 영국에 있는 로봇인데 그때는 표정 변화가 좋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로봇 형태인데 되게 사람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 대화는 어색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챗GPT 같은 녀석이 여기 붙으니까 쉽게 말하면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표정도 있고 서비스하는 형태에서 대화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서비스형 로봇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기업이나 기관이나 혹은 어떤 부스에서 아주 볼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벗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까지 갈 수 있을지를 상당히 좀 흥미있게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과 LG가 둘 다 집에서 일종의 반려 로봇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집사 같은 로봇의 형태를 둘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볼리라고 하는 예. 이 공처럼 생긴 녀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또 재밌는 게 조그마한 프로젝터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저를 쫓아다니면서 네. 예를 들면 야 나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야 나 이제 누워서 운동할 거야? 그러면 얘가 제가 눕잖아요. 그럼 천장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따라하거나 예. 스케줄을 보여줘 이러면 이제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강아지가 있으면 옆에서 케어를 하는 뭐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LG에서도 비슷한 가정용 로봇이 이번에 나왔는데 네. 또 이건 되게 특이한 게
손잡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오히려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 미국에선 쓴대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미국 집들이 거의 다 2층 복층 형태로 짓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달려 있는 거는 1층에서 좀 이제 올라갈 때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얘는 요거를 들고 다니니까 아. 이걸 또 쓸 수 있다. 근데 둘 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집안에서 재미있게 반려 형태도 하지만 얘가 사람이 없을 때는 마치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기 지저분하니까 로봇 청소기 내가 대신 틀어야겠다. 아. 그러면서 얘가 로봇 청소기도 틀고요. 혹은 뭐 강아지 밥이 떨어진 것 같으면 강아지 밥을 줘야겠다라는 걸 집에서 하는 이런 녀석이 이제는 우리 삶에 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런 로봇이 조금 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AI를 통해서 확실히 좀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챗 GPT하고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마치 사람같이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네. 거기다가 로봇이 이제 탑재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의사결정이 동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러다 보면 굳이 각각의 가정집에서 사람이랑 살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살아도 인터넷만 안 끊기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은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인터넷이 끊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그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바로 on device AI 아,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장비 안에 그냥 AI가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맥락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어떤 데는 이 장비 안에 들어있는 AI만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되는 애가 있고요. 네. 어떤 애는 인터넷에 연결된 게 주인데 네. 만약에 인터넷이 끊겼을 때 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기기들이 있고요. 예. 또 어떤 기능은 인터넷에 연결된 걸 쓰고 네. 어떤 기능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이 온디바이스 AI 칩을 쓰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예. 모든 가전기기에 예. 이 온디바이스 AI 칩이 탑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우리가 냉장고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냉장고한테 챗GPT한테 시키듯이 갑자기 보고서 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챗GPT처럼 엄청 큰 데이터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칩 안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아. 칩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집에 있는 기계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온디바이스 AI 칩이 가전 제품에는 들어가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는 또 그것보다는 처리할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다가 인터넷이 끊긴다. 큰일 나겠네. 큰일 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때 보조 장치로서 이 온디바이스가 같이 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HD 현대에서 아주 큰 중장비를 예.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카메라가 컬러풀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인터넷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럼 얘가 자동으로 컬러 데이터를 흑백과 선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몇십 기가를 썼다. 네. 인터넷 상태가 안 좋다. 이걸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이 끊기지 않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네. 자율주행이 유지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온디바이스 AI를 쓸 때 가장 큰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보안에 강하다는 거죠. 보안.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지금 챗GPT한테 우리가 번역을 시키거나 뭘 하면 결국 이게 어디 서버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서 문자 보내고 뭘 번역시켜줘 했는데 내 모든 문자가 계속 어디 서버에 간다. 좀 끄름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계 안에서 뭔가 번역이 바로 되고 바로 통역이 되는 온디바이스가 있다. 그럼 굳이 내 문자가 밖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최근에 삼성 갤럭시 S20 이제 23이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됐다라고 하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도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네. 온 디바이스다라고 한 얘기가 이게 어떤 의미의 AI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실은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미 스마트폰엔 다 탑재가 돼 있었어요. 아, 원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NPU라고 하는 건데 네. 이 NPU라고 하는 칩이 탑재가 돼 있었는데 그럼 그 전엔 얘가 뭘 해줬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카 찍으면 기본 앱에서도 자동으로 뽀샷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 온디바이스 AI가 원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AI가 이렇게 사람을 예쁘게 해주고 조절해주는 것만 썼는데 예. 이제 언어 모델을 처리해야 되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칩, 제대로 된 칩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제 고성능 온디바이스 AI 칩들이 탑재됐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굳이 뭐 온디바이스 AI라는 말 얘기를 많이 안 썼는데 네. 이제는 쓰고 있고요. 네. 반대로 그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칩이 이제는 자동차 아니면 뭐 냉장고 각각의 모든 가전에 자연스럽게 탑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CS 갔다 온 얘기는 한 주만으로 안 되네요. 네, 이거 뭐 반이 뭐예요? 반의 반도 안 하신 것 같고 오늘 뭐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적어오겠다고 하신 내용도 네.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다음에도 계속 들려주실 거죠? 아, 그럼요. 할 얘기 많습니다. 자동차 얘기도 해야 되고 스타트업 얘기도 해야 되고 많은데 너무 길지 않게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다가온 AI 시대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